집값과 거래량의 반등의 촉매제 역할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미비할 거다. 과연 그럴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지배할 거다라고 말씀을,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이미 이런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국토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총 대출 신청액 가운데 65% 정도가 1주택자들의 대환대출로 이용을 했고, 나머지 20% 정도의 수준만 무주택자분들의 주택 구입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스컴뿐만 아니라 모든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집값과 그리고 거래량의 반등의 촉매제 역할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미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가장 촉매제 역할로서 저는 강조하다시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지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의 신호탄에 여러 요인들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요인들이 발생이 되었는지 뒤에 판소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총 3가지 요인으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인입니다. 2024년 1월달 기준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거래량 증가가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GTX에 대한 노선 개발 발표가 있던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들, 그리고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일대 또는 서울 지역 중에서도 외곽적 일대들, 그런 곳에 급매물, 아직도 가격이 좀 눌려있는 지역 일대에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3년 9월 달에 약 3,000건 정도 유지되다가 2023년 10월부터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가격 반등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돼서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이 시기 때부터 이제 발생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약 2,200건 정도로 거래 건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서 12월 요 사이에는 거래가 더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약 1,820건 정도, 요 정도로 지금 거래가 성사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3,000건대 이상 나왔던 거래량이 급격하게 1,000건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024년 1월로 넘어오면서 2월 7일 기준에서 봤을 때 약 1,850건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한 달인 점을 감안한다면 2월달 말일까지의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지금 2월 7일 기준입니다. 2월 7일 기준. 요 기준에서 지금 1,850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말일까지 본다면 10월달 2,200건 이상 거래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많게는 3,000건 정도 육박할 정도로 거래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도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역들 가운데서도 GTX의 수혜에 입은 여러 지역들, 특히 저기 김포 지역 일대나 아니면 평택 지역, 동탄 있는 화성 지역 일대,
그런 지역 일대에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또 뭐 인천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거래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뭐 경기도 부천 지역 일대, 또 남양주, 의정부, 고양시,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고, 서울 가운데에서도 서울 외곽 지역 일대, 노도강 지역 일대, 뭐 성북구, 또 저기 금광구 이런 지역 일대에서도 거래가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GTX의 수혜를 입은 지역들, 그리고 또 급매물이 나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 거래 성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잔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주담대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요 잔액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5대 시중은행이 있죠. 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기준을 살펴보면 약 354조 원 정도가 됩니다. 9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이 9개월 정도 계속 잔액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1월달 기준, 요 1월달 기준이 전월 대비 약 4조 4천억,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되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잔액 기준은 대환대출은 미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주택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는 그 잔액 기준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무주택 수요층 또는 뭐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런 비중이 1월 달에 급격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얘기는 결국 서울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에 수혜를 입은 이런 지역들 또는 급매물로 거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게 이 통계 지표에 따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신생아 특례대출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7일차 기준입니다. 일주일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액을 보게 되면 약 2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조 5천억. 그 가운데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1주택자 가운데서도 신생아 2023년 기준에서 자녀를 출산한 분들 또는 자녀 대출받은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환대출로 대출을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중이 약 65%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수요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주택 구입으로서는 그 비중이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주택 구입의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 반등, 거래량이 증가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대환대출이라는 건 뭡니까? 대환대출. 이 대환대출은 1주택자 한해서 대출을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대출 이자 부담이 있는 분들, 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큰 1주택 수요층들이 이제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 보니 이렇게 정부 정책 모기지 상품에서 초저리금리 1에서 3%의 이 초저리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갈아타기 시작한 거죠. 자, 1주택자 분들의 이자 부담이 만약에 요 대환대출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요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매도 계획을 세우셨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매도 물량이, 잠재되어 있는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만약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1주택자한테 대환 대출을 안 해줄 경우에는 매도 물량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 물량이 적체가 된다면 결국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지만 대환 대출이 실행함에 따라 매도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잠재되어 있던 이런 분들 또는 실제로 매도를 계획했던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매물을 회수하죠. 매물을 회수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시장에 풀릴 또는 풀려있는 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존에 없던 수요가 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오히려 매물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예전보다 더욱더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개 역할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는데 특례보금자리 이론 대출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례보금자리 대출도 2023년 1월 30일로부터 시작해서 약 1년간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23년 하반기에 6억에서 9억 구간에 있는 이 대출이 중지가 되었었죠. 자, 이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나왔을 당시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자, 7일차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요 7일차 기준 2023년 1월 30일 처음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대출 신청액이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훨씬 더 많았죠. 또 대환대출에 대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자, 대환대출 비중이 62%였습니다. 62%. 그리고 반대로 주택 구입하는데 신청한 신청액이 그 비중 자체가 30%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 대출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액이 훨씬 더 적고, 그죠? 또 주택 구입 비중도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자체가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만 성립되는 무주택 수요라고 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전부 다 정부정책 모기지 상품의 대출을 받아 내 집 장만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에 반해 신생아 특례 대출 자체는 2023년 기준에서 출산을 했거나 또는 이제 대출받은 시점에서부터 출산 계획이 2년 이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출이 실행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 출산하는 연령층을 보게 되면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금 OECD 중에 거의 꼴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따라서 그 기준을 삼아서 아마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례 보금자리 대출보다는 대출 신청액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여기는 20대부터 뭐 80대 이상까지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 반면에 신생아 특례 대출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특히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신청이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요 주택 구입 비중이 앞으로는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특례보금자리 대출의 약 한 달 차, 요 한 달 차 기준에서 살펴보면 17조 원 정도로 대출 신청액이 더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17조 원. 그리고
대환대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 대환대출이 55%로 반대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주택구입은 오히려 더 증가돼서 37% 정도로 늘어났더라. 따라서 이 주택구입 20%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대기 수요층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다. 자,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던 반포 지역 일대, 반포에 메이플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3,000세대 정도 되는 매머드급 아파트인데 청약 경쟁률이 무시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이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약 442대 1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약 17억 이상 정도 되는 이 금액대에서 442대 1이 나왔는데, 자, 평형대 구성을 보면 우선 5구 타입이 있습니다. 이 5구 타입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3,574대 1이 나왔습니다. 3,574대 1. 어마무시합니다. 또 초소형 평형대인 4구 타입 기준에서 살펴보면 4구 타입은 569대 1이 나왔습니다. 569대 1. 그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이 5구 타입 기준에서도 이거 6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6세대. 이 중에서 3,574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금 8호제곱미터 이하인 기준에서 봤을 땐 지금 가점제가 40%고 추첨제가 60%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대부분의 분들은 가점에서 전부 다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에 당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추첨제 비중을 좀 늘려줬습니다. 그 추첨제를 늘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3,574대 1입니다.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희박하더라. 그리고 지금 5구 타입 기준에서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약 17억대 정도 합니다. 17억대. 그럼 현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현금. 초기 현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계약금이 20%입니다. 20%. 그럼 뭐 한 3억 4천 정도 되겠죠? 거기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지금 중도금 대출이 50%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1회차분은 잔압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초기 현금 비중 약 5억대 정도 나옵니다. 5억대. 그 5억대 이상의 현금 보유자만 들어가서 청약해서 입주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한 24억대, 25억대 정도 시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5구 타입 기준에서. 그래서 향후 나중에 잔금 대출 받을 경우에 뭐 KB 시세에 따라서 뭐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담보 대출 받아도 총 현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10억 이상. 10억 이상. 그럼 10억 이상 있는 분들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선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냥 한번 진행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소수의 분들이고요. 이렇게 매머드급 또 입지가 가장 좋은 강남 지역 일대에서는 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금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잘 세우고 접근하는 수요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총 현금의 금액이 요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만 접근한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더라. 우리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월급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요 정도 되는데 월급 1억 이상 넘어가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1억은커녕 뭐 2억, 3억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 기준에서 절대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기다리는, 대기 수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 따라서 이런 분들이 청약 경쟁에서 계속 미달이 되거나 당첨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분들 결국엔 일반 분양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일반 분양가가 고분양가죠, 고분양가.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쉽게 접근하기가. 자, 따라서 만약에 10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 없이 그냥 내 집장만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대출을 이용해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일반 분양에서도 고분양가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급매물을 좀 찾아서 기축 아파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축 아파트. 또는 대출받지 않고 9억 이하의 주택, 이 특례 대출 받아서 접근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총 3가지 기준, 24년 1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담대의 잔액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1월달 기준에서 그 증가폭이 굉장히 컸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대출받아서 우선 이런 GTX나 급매물이 있는 곳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불을 붙였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대환 대출이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1주택자 가운데서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 분들, 이분들은 매도 계획을 세웠거나 또는 매도를 아예 지금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물량들이 이 대환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1에서 3%의 초저금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물을 오히려 회수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있는 또는 풀릴 계획이 있는 물량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주택 구입 목적이 없었던 사람도 이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로 구입하는 분들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은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나이와 무관하게 그 누구든지 일단 무주택 기준과 연소득의 1억 3천만 원 이하의 기준만 적용된다면 충분히 대출받아서 내 집장만이 가능했던 광범위한 대출이었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특수한 경우이죠. 자녀를 출산했는데 2013년 기준에서 자녀를 출산했거나 또는 대출받은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그런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굉장히 적더라. 그래서 그 비중을 본다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딱 나이 때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액 기준이 이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정도 기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준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대기 수요층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포 메이플자이를 보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수요가 원하는 평형대죠. 5구 타입 기준, 국민 평형이라는 8호 타입, 84 타입 기준도 많이 보지만 지금은 사실 이 대출 부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경기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초소형 또는 소형 평형대로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분양가가 저렴한 이런 소형 평형대로 접근을 하되 3,574대 1이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지역 일대는 어쩔 수 없이 이 추첨제로 진행을 하더라도 추첨이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결국엔 일반 분양으로 넘어오는데 고분양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더욱더 저렴한 기축 아파트, 급매물이 나와 있는 기축 아파트에 더 상급지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9억 원 이하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접근할 수 있는 수요도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이미 이런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소식들이 있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